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당송 병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8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시대 구분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요 경도학파하고 동경학파에 이제 관련돼서 얘네들이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인제 그 얘들의 논리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그 주위에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당성 병역론을 제기한 것은 일본의 경도학파이다. 경도학파라는 것은 인제 그 교토대를 중심으로 한 그 학파죠. 그리고 그 경도학파는 당송의 병역을 기초로 송이율의 근세라고 주장한 방면에 이렇게 있는데, 이 근세란 개념은 원래는 이제 유럽에 없는 개념이죠. 이 경도학파에서 처음 주장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대하고 중세로 가는 그 과도기 시기를 근세라고 명명을 했죠. 우리나라도 인제 이런 근세 개념을 채용을 해서 조선 시대를 근세라고 하잖아요. 예. 동경대학파는 이제 송대 이후를 중세로 중세라는 대입되는 시대 구문으로 제기했다. 한편 중국 그 학계에서는 봉건 사회를 정기까지, 그리고 후기는 송 이후로 구분해요. 당말 그 송초의 사회변동을 인정하고 있다 하죠. 근데 중국 학계는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여기보다는 명말 총초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당송 병역의 인제 그 기본적인 것은 농업혁명에서 출발하죠. 예, 농업혁명을 통해서 그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잉여 생산물과 잉여 인구들이 증가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제 이게 상업혁명으로 연결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 사회는 8세기 중기를 분수용을 하여 송이 건국하는 10세기 후반까지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방면에 거쳐 그 이전 시대까지 유지해왔던 그 중국의 역사의 궤도를 바꾼 혁명적이라 할 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당송병역이다. 자, 이 변화의 원동력은 농업혁명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결과 각 방면에 거친 산업 생산의 발전 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와 사회병역을 꼽을 수 있다. 당대까지 사회 지배계급으로 군림했던 귀족이 몰락하고 성대 서대부 서민 사회가 등장하고, 새로이 농업 경영 방식으로 나타난 지주조 노제가 새로운 농업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자, 이 지주조 노제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시간에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중기 때 이제 그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등장했던 것이 이 지주조 노제거든요. 원래 이 지주조 노제에 대한 해석도 동경학과 경도학과 좀 달라요, 이게. 자, 병역의 가장 두드러진 형상은 남북조 일대 지배계층이었던 귀족 계급이 완전히 몰락하여 귀족 사회가 착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사대부 서민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들 서민 계층은 과거를 통해서 그 문신관료를 출세하면서 황제에 충실한 보필자로서 관료 계층이 형성되면서 이들 바탕으로 하여 황제 정제 정치와 사대부 관료 사회가 성립되었다. 자, 이 사대부가 인제 송대에서 인제 지배계층이잖아요. 근데 사대부란 말은 이미 인제 그 주나라 때 문헌에도 나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부라는 말이 꼭 그 당시에는 이제 계층이라는 의미보다는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지식인들 이런 의미예요, 사대부가. 그래서 일반 명사 정도로 생겨 그 말랐는데, 송대 사대부는 의미가 좀 다르죠. 송대는 일종의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층, 지배계층. 예. 자, 중대는 이제 경이나 대부, 사라는 계층적 용어를 사용했고, 지난 시대 때는 강명에서도 대부가 등장하고 있다. 위진 남북주 시대 때는 교양과 이제 지식을 갖춘 사대부라고 지칭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대부에 대한 관점도 이 동경학파하고 경도학파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동경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대부론을 가지고 와서 이 이제 송대 사대부도 별 특징이 없다. 예전에도 계속 사대부라 불렀던 계층도 있고, 성대사대부도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교양인을 지칭하는 의미다. 이런 정도로 인제 뭐냐면 좀 가치를 좀 낮게 보고 있는데, 경도학파는 좀 다르죠. 경도학파는 예전의 사대부와 달리
앞에서 얘기한 이 시대의 지배계층을 사대부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 갖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 교과서라든지 통론이라든지 이런 그 관점에서는 경도학파를 따르고 있죠. 경도파. 그래서 그러나부터가 인제 뭐냐면 일반적인 사대부가 아니라 송대 사대부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건 경도학파의 견해예요. 자, 그러나 송대 사대부는 그 이전의 사대부 시대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당대까지 지배계급이었던 귀족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에 대신에 새로운 계층으로서 정치 사회적 지배계층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계층적 성격이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송대 사대부는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고 과거 제도를 통해서 간이로 이제 출세하는 지배계층이 되었다. 따라서 송대 사대부는 과거 준비라는 독소인이자 그다음에 과거에 합격한 관료이고, 그리고 과거 준비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층, 이 형세호 계층들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독서인, 관료, 지지층의 삼위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송대 사대부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지배층이 형성하게 된 송대 사대부는 그 이전의 귀족 계층과 다른 새로운 계층적 성격을 강하면서 송대 이후에도 명철 시대까지 이어져 나갔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송대 과거 송대에 이제 뭐냐면 사대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가거제죠. 이 가거제인데 이제 당대 가거제 달리 또 전시제를 이제 또 채택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도 있는데 내용 볼게요. 당대 가거제도는 단순한 관료 후보 자격을 시험한 것이지만 송대 이후의 과거는 황제와 친히 시험관이 되면서 인재를 뽑는 전시제도를 도입 후 과거는 문신관료 체제와 황제 독재권 구축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죠. 자,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 송대 사대부 관련된 내용에 좀 약간 이제 그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과 좀 보고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예. 자, 아트란사 중국사는 뭐 강자 중국사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제 좀 정리를 했는데, 좀 보면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대부는 송대 지배 계층이고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형성됐죠. 그리고 이제 학자이자 관료, 지주라는 삼위일체적 성격을 띠고 있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송나라 때 인제 그 관리 집안은 간호라 해 가지고 면세 명역 특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제 뭐냐면 혜택을 많아요. 자, 이들은 이제 치자와 피지배 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피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제 독재권을 강화시키죠. 황제 밑에 신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제 한당 유학적인 어떤 사고 방식과 다른 어떤 성리학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이나 송학에서는 주로 인제 공치주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황제와 더불어 통치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치자 의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 자, 이거는 유교적 사대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가문이나 문벌보다는 어떤 그 공의식, 천하를 먼저 걱정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벌 귀족들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그걸 잘 대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요거죠. 높은 모당에 있으면 백성을 근심하고 멀리 강호에 처하면 군주를 금시한다. 천하에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기뻐야 기뻐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공의식, 공적 의식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세상 문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벌 귀족들과 좀 다른 멘탈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송대 사대부 계층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아까 동경학파와 경동학파 이렇게 있죠. 동경학파와 경동학파 관점이 있는데, 요거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계속 인제 또 강독하겠습니다. 방송병의 실제는 군사제도와 조세제도에 나타나 당의 병농일지적 부병제는 송해 모병제로 전환했고, 조세제도도 조용조가 당국의 양세법 체제로 이제 바뀌면서 송대 이래 세제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이제 양세법은 이제 단세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송대에서는
신정세 같은 잡세가 이제 부과돼요. 예. 자, 문화면에서는 당대까지 사상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불교와 도교가 점차 밀려나고 그 대신에 신유교인 주자학이 송대 사상과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 면에서 당송병역은 농업사의 기초를 이루며 토지의 소유와 경쟁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당말 5대에 이르면서 새로운 토지 사유자로서 형세후 계층이 등장과 이들 토지를 경작한 전호의 주저는 이 지주전호제가 송대 이후에 정착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했는데, 자, 이 당 중기 때 이후부터 등장한 지주전호제가 그 당시 송대 때 정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주전호제에 대한 동경학파, 경도학파의 견해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지주와 이제 전호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주라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고 전호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요건 밭전자가 아니라 인제 경작할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인제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주로부터 인제 먼저 땅을 빌려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전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호는 지주한테 일종의 이제 빌린 대가로 지대를 내야 되겠죠, 지대. 전호는 국가가 인제 토지 소유한 대가로 국가에 지세를 내야 되고요. 물론 인제 지세는 대부분 이 지대에 전가가 돼요. 예. 그래서 실제 지세 이제 뭐냐면 부담하는 사람들은 전호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달라. 그래서 지주 전호제에 대해서 이제 동경학파 같은 경우에는 예속적인 관계다. 이 지주가 전호를 예속했다. 그래서 농노하고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경학파는 이제 송나라를 중세 시대로 이렇게 인제 이렇게 범죄화시켜 놨잖아요. 자, 근데 경도학파는 의미가 좀 다르죠.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상호 평등한 관계다. 계약 관계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인격적인 어떤 구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도학파는 이제 농노와 다른 개념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근세란 개념 속에 그걸 뭐냐면 컨셉시켜 놨죠. 이렇게 집어넣었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경학파, 경도학파의 관점이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대개만 동경학파와 경도학파의 인제 견해를 좀 절충을 해 놨어요, 여기는. 그래서 동경학파는 와 경도학파의 견해를 절충시켰는데 대체 인제 지역별로 볼 때 좀 약간 후진 지역 같은 거 뭐 사천 지역이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경학파 말대로 좀 예속적인 성격이 강하고 저쪽 선진 지역이 있죠. 양쯔강 그 하류 지역 같은 선진 지역은 좀 더 예속적인 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에 더 가깝다. 뭐 이렇게 해서 절충적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보기 어 그 들어가기 전에 자, 그 당시에 인제 장원과 그는 전호의 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학파별로 간단하게만. 예. 앞에 인제 동경학파하고 정교학파의 인제 그 견해들 이렇게 있는데 장원과 이 전호의 견해가 달라요. 자, 동경학파 같은 경우에는 장원은 인제 중세 그 장원 있죠. 서양의 중세 장원처럼 이제 뭐냐면 상당히 크게 봤어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장원을 봤고요. 근데 경도학파는 많이 장원이지 중세 서양 중세 장원처럼 이렇게 크지 않다. 영세적이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전호의 위치도 좀 다르죠. 동경학파 같은 경우에는 전호가 토지에 예속돼 있고 그리고 수전전객인데 수전전객이나 뭐냐면 이게 인제 그 지주가 토지를 팔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전호도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 다른 지주한테 간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자기의 전호의 선택권이 없어.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노비는 아니지만 서양의 농노와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인제 있고 경제 외적인 어떤 그 뭐냐면 관계에 의해서 구속됐고요. 심지어는 법률 체계에서도 법 적용에서도 지주하고 전호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인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경도학파 같은 경우에는 대등한 계약 관계다. 이건 자유민이다. 그리고 인제 법 적용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볼 때 전호의 힘이 커져서 지주의 권한이 약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이제 개입돼 갖고 지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법제화시켜 놓은 거다. 이거는 오히려 그 전호의 그가 자율성이 그만큼 높고 지위가 높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형상을 보더라도 요 동경학파와 경도학파가 해석하는 게 달라. 그래서 인제 요 자세한 내용은 인제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 되게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쭉 했어요. 예.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객관식 시험 때는 그걸 좀 얘기를 했는데 요거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 이 송대 그 경영록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학자들은 이제 중국사 전공하신 분들은 중국에 가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강조한 명말 총초는 좀 강조됐지 몰라도 요 부분은 안 내더라고요, 시험을. 예. 그 예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송대 병역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그냥 교과서 정도 보면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더 나가면 요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전 양줄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송대 때. 그래서 일전 양줄이란 뭐냐, 이런 분들은 인제 익숙하지만 경작권하고 소유권이 분리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송대 때 맹화가 나타나요. 송대에서 이제 일부 지역이 나타났다가 우리가 인제 교과서에 보면 이게 인제 확립된 건 명대 때죠, 명대 때. 그래서 송대 때 맹화가 나타나서 명대 때 확립되는데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명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요거는 인제 확립되고 일반화될 때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송대 맹화를 강조해서 이제 경도합해서 이 전호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작권과 소유권을 부르는 명칭이 인제 송나라 기록에 보면 경작권은 전면, 전피, 피전이라 불렸고요. 소유권은 전전, 전골, 전근이라고 인제 불렸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왜 경작권하고 뭐냐면 소유권이 분리됐냐 이렇게 보면 형세호를 중심으로 대토지 소유가 발달되면서 자영농 몰락이 가속되고 전호화가 추세가 행해진 한편에서 형세의 지배력 강화에 대응해서 전호를 포함한 항촌 지주, 자영농을 중심으로 된 공동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다.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영농의 몰락에서 상당수가 전호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형세호가 이제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항해서 이 전호들이 힘을 딸딸 뭉쳐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뭐냐면 경제권을 얻어냈다. 거기에다가 또 인제 여러 가지 뭐 수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지분을 확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주개코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인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나라의 주개코제하고 그다음에 송나라 때 주개코제는 다르다. 그래서 당나라는 거주 지역, 원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가지고 따지는 방면에 송나라 같은 경우 여러 관점도 있지만 주로 주호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코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호는 지주가 상당하지만 지주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작농도 있고 소작하면서 자기 토지를 좀 갖고 있으면 또 이 5 등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있지만 개코는 확실하게 인제 뭐냐면 전호죠. 예. 뭐 이렇게 인제 있고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다른 관점도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요 부분에 인제 뭐냐면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요 정도의 주요 관점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한번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송대 사회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지주존호제다. 자, 이러한 지주존호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대입된 견해가 있다. 당중기 안사의 난을 계기로 군전제가 붕괴되는 가운데 지방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던 신흥지주, 형세 계층이다. 자, 이는 8세기 후반에 양세법이 시행되면서 법제상 처음으로 토지 사유권을 인정되는 계기로 대토지를 소유하여 이들 장원이라고 경영했다. 자, 이들은 몰락한 균전 농민을 전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부로 경작하도록 했는데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도록 했는데 지주를 호민, 유력호, 부라고 했는데 특히 이들은 당마의 사회적 혼란을 교묘히 이용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자, 송대의 형세호는 간인, 이인, 직여호까지 포함하여 강범위한 지주계층고 이들은 이제 지방에서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뤘고 그들의 자제는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간인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토지 사회는 지주 성장했던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이 대토지 사회 형태에 대해서 첫 번째 인제 얘기하는 것은 인제 그 동경학파, 중세로 보는 관점이죠. 자, 동경학파 견해를 보면요. 하나는
이 시대의 대토지 사유지는 장원제이고 장원제 형태는 한 곳에 집중된 대교 토지였다. 그래서 그 서양의 중세 장원제와 비슷하다. 또 그 장원에 깔려 있는 전어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전어 장원의 경제가는 전어는 토지 예속도 있고 토지 매매가 함께 팔려가는데 이걸 수존전객이라고 하죠. 수존전객. 자, 이는 거주의 자유가 없고 신분상으로 지주에 예속되어 있는 중세의 농노적 존재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송대 근세운자, 이건 경도학파죠. 성도 근세운자는 성대의 이제 토지 소유 형태는 영세적이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장원이라고 하나 작은 경작지를 분지를 직접 한 것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제 소경지들 있죠. 이 소경지들이 따로따로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이제 관리하는 건데 이걸 장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세 시대 때 서양 중세 시대 때 대규모 장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잖아요. 자, 이러한 경지를 수색하는 전나 지주와의 관계도 대등한 계약 관계로 파악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예. 그래서 성립된 근세적 소작지와 같다. 따라서 전원은 중세적 농노가 아닌 지주로서 해방된 자유민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절충적인 차이 관점을 이제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어. 앞에서 얘기했처럼 선진 지역은 주로 경도학파의 이제 견해가 맞지만 그다음 후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뭐냐면 동경학파의 견해가 맞아요. 예.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인제 지역적 차이를 할 때도 동경학파는 주로 후진 지역에 초점을 맞춰 갖고 이제 제시를 한 데 반해서 경도학파는 주로 선진 지역에 인제 부분을 제시해 갖고 인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절충주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되고요. 요 자세한 내용을 강약 중국사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예컨대 사천, 호남부, 형옥로 이런 부분은 여기 형옥로는 오늘날 인제 뭐냐면 요쪽 그 오늘날 호북성 그 호남성 부근이에요. 예. 자, 경제적 후진 지역에서 지주가 수천 가에 달하는 전호를 제대로 예속시키면서 신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양쯔강 중상류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은 명청 시대 때 이제 생각해서 양쯔강 중상류 지역이 그래도 농업 지역이 발달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송나라 때는 아직까지는 요 양쯔강 중상류 지역은 개발이 덜 된 상태였고 개발이 잘 된 것은 이제 양쯔강 하류 강남 델타 지역이죠. 그래서 양쯔강 하류 강남 델타. 강남 델타인데 이 델타라는 것은 어 여기 요 분들에서 양자강이 쭉 넘어가면 요게 인제 뭐냐면 침식이 되죠. 그 침식 그 평화가 형성이 돼요. 예. 충청평화가 인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각주 형태로 해 갖고 인제 여러 인제 뭐냐면 물길에 따라서 인제 충청평화가 형성되는데 요걸 인제 강남 델타 지역이라고 하죠. 예. 그 강남 양쯔강 하류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 나일강 그 하류 지역도 요 델타 지역이죠. 삼각지 형태를 갖고 곳곳에 물길을 인제 이어받으면서 이런 충청평화가 형성된 지역을 얘기해요. 자, 강남 델타를 중심으로 선진 지역에서는 영세한 분산 소작이 많다. 이렇게 볼 때 같은 대토지 사유 혹은 지주의 전후 관계에도 이렇게 선진과 후진의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이러한 지주는 대체로 전후에 의해서 이제 경작되는데 전후의 명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정객이라고 또 부르거나 장객, 지객, 객호, 부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런 칭호들은 이미 당나라 중기 때부터 그 당시 이제 그 장원제가 이제 형성될 때부터 이런 밑에 장원에 인제 일하는 사람들을 전호가 지칭인데 요게 당나라 때부터 불렸던 명칭이에요. 자, 이런 칭호는 이제 전호의 실상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한 가지 칭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칭호를 불렀다는 거는 그 전호라도 그 지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이제 전호 안에 여러 칭호들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같은 전호라도 노예와 같은 미천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이에 반대로 전호도 반대도 있다. 즉 자기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독립된 가옥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살면서 심지어는 생산수단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호도 소유하고 있고 농기구나 종자, 식량 등은 토지 위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자립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계도 이제 뭐냐 닿을 수밖에 없죠. 노예 상태에 있는 애들은 거의 뭐냐면 완전히 뭐냐 생산수단이나 가옥이나 이런 것도 다 뭐냐 지주로부터 제공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토지만 제공받으니까 관계에서 볼 때 좀 더 뭐냐면 자율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전원은 법률상 양린으로 취급됐고 독립된 경영 주체이나 지주와 사이도 신분적 상하게 인식됐다. 따라서 지주와 전호의 범죄에 대해서 형벌 규정에 인종의 가후 연간에 11세기는 아무 차별할 수 없다. 그러나 11세기 말에 이르러 전호의 주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민보다 한 등급을 가중됐고, 반대로 지주의 전호에 대한 범죄는 한 등급 경감되었다. 그래서 남성 초기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북송에 비해서 남성의 전후의 신분이 더 낮아진 걸 의미한다. 자, 요거는 이제 동경학파의 견해예요. 어 그래서 인제 보통 송나라도 당류대에 입각해서, 송나라는 인제 뭐냐면 당류를 인제 이어받아서 인제 양천제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양인이나 양인 범죄 안에 지주나 전호도 법률적으로는 양이나 지주와 전호도 다 양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예요? 평등하죠. 근데 인제 이럴 경우에는 좀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그 전호하고 타 지주, 자기하고 계약 관계 없는 지주는 이 양천제하에서 평등하지만, 지주와 전호,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땅을 빌린 그 지주하고 전호의 관계에서는 어 평등하지가 않아요, 법률상. 그래서 뭐냐면 지주가 이제 전호한테 죄를 지을 경우에는 한 등급 뭐냐면 감면을 받고요. 거꾸로 전호가 이제 지주한테 인제 죄를 지을 경우는 한 등급 더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볼 때 상당히 뭐냐면 이게 차별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 동경학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봐라. 이거는 예속적 관계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도학파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전호의 인제 권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지주들이 인제 보면 힘이 약해졌다면,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 볼 때는 지주로부터 이제 토지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주의 권한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동협회에서는 "이걸 법제적으로 만든 거다. 오히려 이거는 지주의 권한이 강해졌다는 것보다는 전호의 권한이 커져서 지주의 권한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한 국가의 배려다. 반증이다. 전호의 어떤 전호권 성재의 반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형상이라도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남송대의 강남 지방에서 전호의 자유로운 이주가 불가능하여 도망친 경우를 찾아내 원상복구시켰다. 그리고 전호는 경지가 매각될 때 새 지주에게 강제로 매각됐으면 이거 수전정격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마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갑두나 간인 같은 조직적 관리의 경쟁을 종사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뭐냐면 동경학파의 견해를 또 따르고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도 어딜 보시면 이게 강자중국사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선택적으로 해 갖고 인제 뭐냐면 그냥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제 부분이 이제 강자중국사 내용을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자중국사에서 보면 경도 동경학파 막 논쟁이 일어나서 자세히 설명됐기 때문에 요걸 요약한 건데, 근데 한일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내용이 별로 없어. 샥 빠지고 별로 그냥 한두 줄 기술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한의중을 보면 당송 병역 관련된 어떤 사회 경제 관련된 내용이 동계보다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동계는 구질구질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의중은 나중에 나왔고 주로 인제 중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와 가지고 썼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저쪽 명말청초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 물론 이 책에서도 명말청초를 강조하긴 하는데 하여튼 좀 시각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당송병역과 이제 인구의 대이동은 뭐죠? 보통 이제 당나라에서 송나라를 거쳐 갖고 인구가 인제 이동이 되죠. 이건 인제 주로 어디에 인구 이동되냐면 양쯔강 하류 지역. 양쯔강 하류 지역의 인제 인구 이동을 뭐라고 하냐면 남이라고 해. 남이. 예. 남이. 그래서 인제 있고, 이건 명말총초의 인구 이동하고 좀 다르죠. 명말총초 인구 이동은 좀 약간 다원 쪽으로 이동하는 데 반해서 이 당송시대 때의 인구 이동은 여기 남이 양쯔강 하류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것은 앞에 이제 당나라 때 인제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제 부병제의 어떤 모순점, 예, 주로 강북 지역에서나 여기에 이제 절충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부역을 인제 병역을 강북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도우 현상이 일어났고 강남 쪽으로 강남의 어떤 생산력 발전, 농업생의 발전과 이런 것들이 강남의 인구 이동 강남부터 인구 이동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중국의 인구의 중심지로 본다고 보면 고대 진안 시대 때 항토 보온의 중심이었으나 남북주 수탈을 거치면서 항토 평원이 그러니까 중원이 인구 되었다. 그러나 당송병을 거치면서 인구 중심지대가 북방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양자나 하류 지역의 인구 중심지대에 부각됐다. 이걸 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부터 이미 인제 뭐 인구에서 강남이 강국을 능가하게 돼요. 자, 중국 역사상 처음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선 거는 12세기 초이다. 송 이전에 국왕을 장악했던 항당 제국의 인구 규모도 최대 6천 명이 아니죠. 예. 가끔 이게 오타가 많아. 예.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예. 자, 6천만 명을 넘어선 일이 없다. 자, 인구 증가는 송해 분기점에서 명대가 8천만에서 2억 명에 이뤘고요. 청대가 4억만 이제 3회 돌파했다. 그래서 요 인구 증가의 능력을 볼 게 뭐냐면 송대에서 한번 좀 인구 증가했다가 다시 명청시대 때 인구 증가를 하자. 이게 갑자기 나네. 예. 송대에서 인구 이렇게 증가됐다가 명청시대에 확 증가되죠. 물론 이제 요게는 이제 자연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 요인도 있어요. 예. 국가 권력이 이제 인구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인구가 확 늘었죠. 예. 이거는 이제 사회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인구 증가의 어떤 추세 같은 것들은 그 당시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끔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 갖고 인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통계 자료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다는 거. 예. 요거 좀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볼 때 지난 제국에서 당말까지 인구가 6천만 명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은 황토공원 지대와 황토평원 지대 농업 생산이 더 이상 중국의 인구 증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지역에서 인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 가봐 갖고. 다시 말해 식량 부족이 인구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자, 이러한 인구가 대항성병을쯤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은 강남 지방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 개발만 잘하면 이제 거기에 뭐 쌀 농사도 인제 무한히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 이러한 이제 인구 이동은 산업 사회의 이제 혼란에 의한 유민의 이동이보다는 송대 시작으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북방을 압도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지대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게 농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보통 상공업이 발달하면 정근대 시대 때 농업이 먼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많은 도시 인구와 상공업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농업 생산력 개발 통해서 잉여 생산력 발전이 중요 잉여 생산력의 이제 확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농업 혁명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의 농업 작물 분포는 해수, 해수라는 것은 이제 양쯔강에서 북쪽에 있는 강인데 보통 해수위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강남하고 강북 이렇게 나눠져요. 강남과 근데 여기에서 이 강남 지역은 주로 수전 농법, 쌀을 이제 주로 하고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 위주예요. 그래서 인제 뭐냐면 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에서는 인제 보통 이제 쌀을 주로 먹는 반면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분식 요리 있죠. 짜장면이라든지 뭐 그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먹게 돼요. 여기도 쌀도 먹고 인제 여기도 분식도 먹고 그런데 자, 북쪽은 소맥. 속이라는 것은 이제 조고요. 맥이라는 건 보리죠. 자, 주교구에서 하북 육전의 이제 지대였으며 남쪽으로는 이제 뭐냐 쌀을 주국으로 하는 강해수전 지대였다. 하북은 육전 농업부 조를 주국으로 해서 참고로 제가 밀이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했어. 밀이 아니라 조예요, 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밀도 경작을 하지만 이제 서양에 비해서 밀이 별로 없죠. 여기. 예. 조하고 이제 보리 같은 것들 경작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조를 주국으로 해서 인제 뭐냐면 2 세기 후반까지 중국 농업을 대표하는 선진 농업지대였다.
후진적인 강해 수준 농업은 4세기 이르면 하복 농업의 균형 상태 유지하게 되고 당중기에는 또 이제 2년 3보작이 이제 되죠. 그래서 2년마다 이제 3번의 이제 농작물을 달리 짓는 거야, 농작물. 보통 모작은 이제 뭐냐면 달리 질 때 농작물 달리 질 때 다르게 지을 때 이제 얘기한 거고 기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작물을 2번 질 때 이제 얘기하죠. 2-3번 질 때. 이 기작은 쌀을 이제 2번 짓는 거고 상기작 같은 경우에는 쌀을 3번 짓는 거죠. 2년 3호작은 2년마다 작물을 달리해서 3번 농사를 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제 조보리 같은 2년 3호작을 인제 농법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양세법에 반영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송대에 와서 농업 발전에 의하여 이와 같은 남북 농업 형성은 새로운 형태로 변했다. 자, 송대의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게 된 원인은 북송 초기 이래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농업 장려 정책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당말 이래에 계속된 전란으로 하북 농촌 사회가 학대되고 농업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어전법이라든지 농전 수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마흔선 신법 때 처음 실시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예전부터 이제 그 농업 장려 정책으로 이게 왜 실시했던 건데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완비하고 확대시켰던 사람이 망한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농지기관, 유민의 정책과 농업기술 향상에 추진했다. 또한 서민사회 성립과 지주전호제의 경영 방법도 잉여 농산물 자기 소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 증대됐고 농산물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이와 함께 송대 생산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서북지방에서 동남지방의 대규모 인구 이동에 들 수 있다. 그리고 농업 토목 기술의 인제 획기적인 발전과 그다음에 인제 그 뭐냐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 개선과 이모작을 위한 지방 농업의 전개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설명한 거는 강남 지역의 이제 변화상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늪지나 호수가 많잖아요. 그걸 이용해 갖고 이제 수위전을 이제 개발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 당나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계전이라든지 위전 어 등등 도전 등등 있고 특히 이제 호수나 이런 것을 막아서 인제 그 수리전을 만드는 위전, 우전 요게 인제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게 당나라 때 말기 때부터 중기 때부터 등장해 갖고 인제 송나라 때 일반화됐던 강남의 인제 어떤 그 농밭 논인데 요거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수도자법이 인제 하면서 수도자법이라는 건 물을 가둬 놓고 인제 뭐냐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 수전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인제 하면서 당나라 말기 중기 때부터 이항법이 등장하게 돼요, 이항법. 그러면서 이게 인제 송나라 때 들어서 일반화되는데 이항법이 등장한다는 거는 이모작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와 쌀을 이게 같이 짓게 됐다. 그래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항법과 이모작이 인제 등장하면서 송나라 때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농계구가 이제 보급됐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악마라고 있죠. 저번에 설명한 악마와 그다음에 또 인제 뭐냐면 용골차라는 게 있어. 이 교과서에 보면 용골차가 보이죠? 예 수차 일종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악마와 용골차 등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품종도 계산이 됐는데 조도와 만도가 분화가 이건 물론 당나라 때부터 인제 쪼금씩 해서 인제 송나라 때 일반화됐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조도 중에 이 조도라는 건 빨리 인제 읽는 법을 얘기하죠. 그중에 이제 유명한 법이 이제 점손도라고 있어. 참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파벼라고 하죠. 베트남에서 건너온 건데 요 점손도가 일반화됐다. 점손도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이거 외워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원거리 산업이 발달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걸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제 물 어 뭐냐면 농산물을 뭐냐면 비교 우위에 따라서 뭐냐면 특화시켜서 인제 생산을 하죠. 그래서 지방별 특산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건 뭐 송나라 때도 그렇고 뒤에 명청 시대에도 이런 형성들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 볼게요. "송대 농업혁명의 본고장은 양자강 유역의 양절 지방이다." 양절 지방이라는 것은 인제 양쯔강 이남에 보면 절강성 강소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인제 있는데 요게 인제 보면
오늘날 이제 상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요런 지역에 속하죠. 예. 항주, 소주 뭐 이런 지역들. 자, 요 지역이 상당히 노른자 땅이야, 노른자 땅. 그러니까 인구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최대 미국 생산지로 변하면서 그 강절 지방이 인제 소호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아, 그래서 인제 소숲 천하족이라는 말 있죠. 자, 요 말이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이거 예전에 한번 송나라 관련된 내용 나올 때 기출문에 나왔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하류 지역이 아니라 양쯔강 중류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호강 지역. 예. 호강이라는 것은 인제 어떤 지역이냐면 호북과 호남을 얘기하죠. 호남과 호북. 어 그래서 인제 코로나가 지금 발생했던 이 무안 지역이 호북 지역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때는 인제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자, 성도의 인제 그 송나라 때 이제 살품종은 원래는 조도 위에도 맛이 좋고 저장하기 쉬운 중도 만도가 보급되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도는 빨리 익는 거죠, 되게. 원래 인제 중도와 만도가 인제 있는데 여기가 인제 주로 사용했고 조도가 보급됐다고 해야 되는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예. 이 조도가 이제 정성도인데 빨리 익는 거야. 이 버는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장립종, 조그만 쌀이 아니에요. 어 그게 이제 장립종으로서 좀 길쭉한 거야.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보면 쌀을 먹는데 쌀이 상당히 길쭉하게 생겼죠.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 쌀은 좀 약간 찰기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먹고 있는 이제 당뇨증 같은 게는 뭐냐면 먹으면 찰기가 있잖아. 딱딱 달라붙잖아. 근데 여기는 막 뭐냐면 찰기가 없어. 끈적끈적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숟가락 먹으면 안 먹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손을 먹죠. 인도 사람들 보면 손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쌀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런 점성도가 이 도입되면서 보급되면서 시작됐다. 이 점성도는 맛은 없어요. 근데 생존력은 되게 강하죠. 근데 월남 지방의 밥품종으로 가뭄과 천박한 토양에 강하고, 그다음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라면 일찍 수확할 수 있어. 이건 조도 때문에 그죠? 윤작이나 이모작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윤작이나 뭐 이모작인데, 이모작은 이 조도의 특징은 아니고 이것도 좀 잘못된 거야.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기작이라고 해야지 말이 맞아. 이기작. 왜냐하면 빨리 자라기 때문에 1 년에 2번 농사를 짓을 수 있어요. 2 번.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것도 잘못 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뭐도 가능하냐, 날씨만 받쳐주면 상기작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인제 보면 어 송나라 때 일부 지역에서는 이기작이 시작됐다고 인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기작이 이제 어디까지 인제 하냐면 명나라 때 일반화되죠. 어 그래서 명청시대 때 보면 "이기작이 일반화됐다."라고 교과서에 돼 있어요. 심지어 명청시대 때는 지역에 따라서 인제 뭐 강동이나 뭐 강서같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기작도 가능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 이 점선도다 때문에. 그런데 점선도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먹고 있지는 않아요. 뭐 돼지 사료로서 이제 이용하는데 맛이 없어, 맛이. 요게. 그래서 인제 하여튼 그게 인제 뭐냐면 생산됐기 때문에 맛을 떠나서 이제 일반 서민들도 인제 쌀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장점은 그 남송말과 북송말과 남송시대 때 그쵸, 강남 지역이 널리 재배되면서 쌀보리 이모작이 시작되었다는데, 요것도 틀려요. 역사에서 쌀보리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중기 때 시작해서 했고, 이거는 이제 이 점성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양법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하고, 이건 이양법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인제 이거는 정성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천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 들어와서는 이기작, 상기작이 일반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을 써야 되는데 요 부분은 틀려요, 요거는요. 예. 이게 어디에서 인제 갖다 뺏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좀 뺏기지. 예. 자, 하여튼 요 부분 좀 있고, 제가 나중에 이걸 좀 정리해서 올려 놓을게요. 동계 읽어 보면 잘 나가다가 이렇게 사실관계에서 틀린 게 많더라고요. 예. 읽다 보면. 그러니까 오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오기까지 써. 이렇게 오기까지 써. 예. 그래서 인제 다른 책하고 좀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쌀 생산과 함께 보리, 콩 등 작곡의 생산도 증가했다. 보리는 하급 식품 및 간마로 이제 사료로서 밀은 분식의 보고 밀도 생산을 하죠. 근데 서양에 비해서 밀의 생산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서양은 주로 밀을 생산하는데 동양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밀은 이제 좀 낮죠. 그래서 하여튼 분식의 보급과 양조용 누룩 원료로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이제 그 남성에는 쌀 농사 후에 재배한 보리는 뭐냐면 전후의 수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그래서 이제 요 밀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히나 말을 쓰는데 이거는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라고 써야지 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자 이 밖에 이제 강서의 야채, 그 양전의 생강, 벌주의 강굴, 시주의 삶, 강남주의 사탕. 사탕이란 건 사탕수수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이 동남아시아에 사탕수수 와 가지고 이제 사탕이 보급됐고 그다음에 차의 생산도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이제 뭐냐면 특화된 상품들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맞는 이제 뭐냐면 비교 우위에 맞는 특화된 상품들을 원거리 무역 원거리 그 산업을 통해서 교환되면서 전국적인 상업권이 전국적인 상업망이 형성됐잖아요, 원거리 상업을 통해서.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이 생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중국인들 음다풍습은 한일 이래에 사천 지방에서 시작되어 양쯔강 유역에서 퍼져나갔으며 하중 하남 지역의 작물 분포 가운데 차의 재배가 중요한 강이 됐다. 그래서 이건 당대 이유다. 그래서 당대 이후에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인제 뭐냐면 다세가 일종의 전매세로 인제 전매품으로 들어가죠, 차가. 그래서 중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이유가 좀 이제 중국의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회질 걸러가는 과정에서 차를 마시잖아요. 예. 주산지는 처음에 사천, 호북, 절강 지방이었으나 송대에선 강서, 강소, 안이, 복건 지방까지 확대됐다. 차원은 산장이라고 했으며 생산자는 원우라고 했다. 차는 제조 과정에서 엽차, 편차 두 종류가 있었는데 엽차는 이제 대중의 소비를 위해서 한 거고 편차는 상류층 고급품에 의해서 그 복권의 건주산이 유명하다. 그래서 차도 인제 뭐냐면 이게 고급화 전략된 차도 이제 상품별로 이렇게 뭐냐면 저가 품목에서 고가 품목까지 이렇게 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도 이제 소금도 인제 차와 함께 소금도 전매했다. 소금의 전매제는 한대에 이미 성립됐으나 제도적으로 이제 재정비하여 당말 5 대부터 송대에 거쳐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송나라 때 이 전매제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이제 예전에 당나라 전매제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보통 이제 이걸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여기 좀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여기서 보고 할게요. 자 여기 소금 판매에서 보면 이게 당나라 인제 나와서 인제 나왔는데 소금 판매를 보면 인제 당나라 때는 경매법에서 아니 감매법에서 통상법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통상법이 그대로 송나라 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송나라 때는 다시 감매법으로 돌아와. 그래서 초창기 때 감매법을 사용됐다가 또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이게 좀 불편하니까 통상법으로 다시 바꿔요. 예. 그래서 송나라 때와 당나라 때 이제 전화 양상이 동일해요, 이게. 그래서 감매법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북송 초기 때 이제 실시했대요. 국가가 염리를 독점하려고 했던 거고 통사법은 인제 뭐냐면 북송 중후기 때부터 인제 쭉 했던 건데 염의 유통과 판매는 상행돼 있다. 당나라와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제 염상들이 등장했는데 염상들은 주로 강남에 있는 상인들, 특히 양주 지역의 상인들이죠. 이 양주 상인들은 그 강남의 유명한 상인 집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명청 시대까지 가죠. 그래서 양주 상인들은 강남의 시주 상인 집단과 함께 양대 상인 집단이 형성될 만큼 되게 유명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인제 염을 갖다 팔고 염의 전매제와 관련돼서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거리 산업을 하는 그 거상들이 출연했다는 거 그리고 상업자본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강자중국서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자 요거는 뭐 각자 읽어 보고 요것만 읽어 볼게요.
자, 염상에 대해서는 청명청 때 이제 유명했던 게 뭐냐면 신한상인과 상서상이죠. 이 계준법이라고 하는 그 뭐냐면 전매제도가 있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그런 위시한 거상대 추조는 상업자본의 형성과 그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상당히 밝혀진 바 있다. 송대에는 이러한 염상의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았으나 염상을 비롯한 부상의 존재와 이들의 중요한 비중을 말해주는 증거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당대 이후 이장이익이라는 속담이 있었죠. 양주는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며 그 발전은 연상의 발전과 중대한 관계가 있다. 당대에서 이제 송대에 거쳐서 양주는 염의 집산의 일대 중심지였으며 이후 명천 시대 유명한 염상들로 대부분 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한 송의 인종은 이 다상인 진씨의 여식을 항으로 맞아들인 것도 유명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금의 전매제는 한대에 이미 성립됐으나 제도 재정비된 건 당말 5대부터 송대에 거쳐서 했다. 송은 당에서 5대의 염 전매법을 종합해서 해염은 정오부터 사들이고 그다음에 이건 바다에서 내는 거죠. 유경은 육지의 해염은 그 국가 염지 부근의 농민들의 사역에서 소금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만 이제 소금이 채취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또 이제 뭐 암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육지에서도 이제 채취 그 뭐냐 어 채취가 됐나 봐요. 그때에 따라서 또 염의 종류도 다르고 뭐 이렇게 있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송의 상대 상업혁명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이 농업 그 생산력 발전으로 해서 이런 게 뭐냐면 송대의 상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상인 계층도 하락하고 그런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어 여러 그 뭐냐면 작물들이 상품화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이후에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직접 생산을 안 하잖아요. 소비 인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들에게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물품들을 갖다 팔아야겠죠, 농산물을. 그 과정에서 여러 농산품이 상품화되고 특히 이제 상품화가 잘 됐던 것이 쌀이죠, 쌀. 그래서 미국의 상품화가 상당히 뭐냐면 빨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상인들이 이제 분화되고 많아지게 되죠. 예. 그다음에 또그 자연적으로 다른 농산물도 상품화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수공업도 발달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 인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송대 상업 발달은 농업 생산력 발달로 발전의 힘인바 크다. 특히 당송병을 바탕으로 서민 사회가 출현되면서 그들의 활약이 아이고 그들의 활약이 상업의 발달에 가져오게 되었다. 송대 상업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상업혁명을 할 정도로 획기적이었다. 자, 이러한 송대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배경으로는 강남 지방의 농업생산 증가, 지주존 호제에 위한 농민의 자율성 신장을 꼽을 수 있다. 자, 이에 따라 농민의 상업활동과 소비 인구의 증가 및 그다음에 서민 생활의 다양화를 위해서 차, 소금, 야채, 그다음에 건진물, 도자기, 제지, 실기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들 제품의 상품화가 촉진한 것은 상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 특히 하국 지방의 이년산 모작, 하중 하남의 수도작가, 쌀보리 이모작의 성립으로 미국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그 일부가 상품화되면서 시장에 송화가 나왔다. 자, 미국의 상품화는 쌀의 소비와 유통에 활발하게 하여 쌀 시장의 성립과 미국 대상의 출현을 가능케 했고요. 그 미국을 담당하는 이제 쌀을 이제 담당하는 쌀 상인들이 분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탁가, 뭐 미선, 미포, 미하인 등으로 이제 불렸다. 그래서 쌀이 상품화되면서 객상에서 왜냐하면 쌀이라는 것은 주로 양지나 파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걸 뭐 강남 전국 전역으로 이제 뭐냐면 운송하려면 당연히 원거리로 운송할 수밖에 없고 자본 규모가 큰 이제 거상들, 객상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객상에 의해서 그 원거리가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쌀 상인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그 강자중국사에 되게 자세히 설명되는데 요거는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보면 제가 이걸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의 상품화해 가지고 양자강 델타 지역 개발, 정성도 채배 확산도에서 미국 대상들이 출연돼서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됐는데 여기에서 인제 그 송나라 때 미상대 분화를 보이죠. 그래서 인제
네, 여기 지역 상권에서는 뭐 미주, 타가가 있었고, 객상을 이제 그 당시 미강, 미성, 미객이라고 이제 불렸고요. 요 지역에서 인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인제 요네들이 이제 옮겨주면 요 다른 지역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파는 상인들이 있어. 이걸 대상인들은 이제 미아인, 도매상이고, 미포는 이제 소매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쌀 상인들 분할을 이제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인제 그들의 역할 같은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쌀 외에도 아까 인제 농산물, 여러 농산물도 이제 이렇게 지역적 상권을 벗어나서 전국적인 상권으로 확대돼 나갔다. 예.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입 밖의 견직물. 견직물은 인제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비단과 관련된 거죠. 네. 주로 인제 그 당시에 비단은 상류층들이 인제 입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마직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민들이 입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을 키워 가지고 그 뭐냐면 여기에서 인제 마중물이 나오잖아요, 삼배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인제 뭘로 바뀌냐면 이제 면직물로 바뀌는데, 면직물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 뭐 학자마다 인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원나라 때도 보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긴 했지만. 예. 자, 하여튼 마직물과 도자기, 제지 등의 수공업품도 농촌 내부에 발달되면서 중요한 상품에 등장했다. 그래서 요때 도자기들은 인제 원래 도자기는 이제 그 당나라 때 당삼채처럼 귀족들이 사용했던 물건이었는데, 송나라 때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귀족뿐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민들도 인제 사용하게 돼. 그래서 이제 도자기 안에서도 이렇게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인이 쓰는 이제 실용적인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귀족들이 쓰는 것도 이제 귀족이라는데 돈 많은 지주계층들이 쓰는 물건들이 만들어지죠. 자, 하여튼 재질 등의 상 수공업도 농촌 내부에서 발달하여 중요한 상품이 등장했다. 이 중 견직업은 소비의 증가로 도시와 농촌에서 같이 발달해 상품화됐다. 송자는 유명한 도자기도 주요 교육품으로 국내는 물론 고려나 일본 등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되었다. 송대의 대무역은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는데, 우선 무역 규모에서 종래의 그런 그 비단계를 거치던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1000명 이상 실을 수 있는 거선을 이용하여 고려나 일본을 비롯해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각국에 활발한 교육을 전개했다. 수출품으로는 그 동, 그 철, 곡물, 그다음에 직물, 자기, 서력도 있었고, 수입품으로는 남해의 항로와 상하, 진주, 목면, 금,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주옥, 목피, 말, 양 등 약재 등이 있었다. 자, 이런 대무역으로 자연히 무역항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뭐냐면 강주, 천주, 명주, 항주, 온주, 대개 이제 강남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 대도시들이죠. 이 병창했다. 정부는 특히 강주와 항주에 시박사라는 일종의 세금을 줘서 무역 사무를 전당했다. 시박사라는 것은 당부터 송, 원, 명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인제 원나라 때 시박사 관련돼서 인제 문제가 나왔죠. 두 번이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있고, 명나라 때도 이 시박사가 있어요. 예, 시박사가.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명은 이제 시박사가 있다는 거, 물론 인제 나중에 인제 없어지긴 하는데 해관으로 이름 바뀌었죠, 청나라 때는. 자, 송대상인의 상업 활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눴다. 객상에 의한 이동적 상업 활동과 그다음에 도시의 시장에서 점포를 이용한 정착 상업이 컸다. 송대 객상의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고, 그에 따라 교통과 숙박, 창고, 운송업이 이제 번창됐다. 이 객상은 원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자본 규모가 크죠. 산업부기와 주산 등 대규모 상업 경영을 조직적으로 발달했다. 이동 산업과 정착 산업을 서로 효과적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중개업으로 아자, 아계 있는데, 요 아자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중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중개상인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객상과 전주 간의 상업 활동을 원활히 촉진시키고, 이에 따라 이제 중개 겸 판매 대리상이 나타난 것은 송대부터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상인들도 이렇게 분화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 상인 분화와 함께 또 이렇게 이제 그 상인 집단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 역할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분화가 일어나.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인제 자세한 내용은 강좌중국사에 있는데, 잠깐 제가 인제 이걸 좀 정리를 했거든요. 자, 요렇게 있는 좀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아인이라는 중개상인 집단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뭐 점호, 거정, 정탁 등등 이렇게 있고,
남원하는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인제 A 도시에서 이제 농촌까지 이제 연결해 주는 것은 그래서 비농촌에 있는 물건들을 수집한 게 남오고 이들이 이제 중소도시를 넘기거나 아니면 지역 상권에 있는 중소도시를 넘어가나 객선을 넘겨서 객선이 그걸 먼 거리 우역을 통해 다른 큰 도시로 인제 연결시켜 주죠. 그리고 요게 연결받아 갖고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아인이고 이걸 다시 뭐냐면 포우한테 갖다 팔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의 인제 뭐냐면 중개 도매상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 상인들도 이렇게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인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박상이라는 게 있어, 박상. 박상은 여기는 외국과의 무역을 주로 하는 상인 집단이야. 예.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죠. 자, 화폐 경제와 인제 상업자본의 맹화 보면 자, 상공원이 발달되고 시장이 형성되면 종전의 물품 화폐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게 다 교환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그런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측량화폐들이 등장해, 측량화폐. 측량화폐는 그 자체가 인제 뭐냐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 은, 동 이게 보통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금은 좀 시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측량화폐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은과 동을 사용하거든요. 예, 중국에서도 측량화폐로 은과 동을 사용했어. 그러면 인제 그 금, 은, 동을 서로 교환할 때 이렇게 비율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기준을 잡았냐. 대개 보면 인제 어 여기 원나라 이전까지는 원나라 이전까지는 동을 기준으로 했어. 동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때까지 동본이죠, 동본이. 그러다 원나라 때 동본이 정책을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교초로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명청 시대 때는 동전은 보조화폐가 되고 은이 인제 뭐냐면 본위화폐가 되죠. 그 은을 기준으로 해서 금과 동을 환산을 해 갖고 사용했죠. 하여튼 근데 송나라는 아직까진 동본이 시대예요, 동본이. 예. 은본이 넘어간 거는 인제 뒤에 명청 시대 때 넘어간 거고 측량화폐 사용하고 좀 더 이게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지폐죠, 지폐. 일종의 신용화폐죠, 지폐. 예. 그래서 이 지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교초 같은 것도 있는데 그전에 인제 뭐 교자, 해자 뭐 이런 것도 송나라 때 사용했던 것도 일종의 지폐로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금을 이제 매개로 해 갖고 금을 이제 뭐냐면 중앙은행에 보관시켜 놓고 태안 지폐를 발행하는 것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근대에 들어와서요. 물론 이제 정근대 시대 때도 이런 태안 지폐들이 좀 등장하긴 했어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원나라 때 교초도 초창기 때는 이 태안 지폐를 사용했거든요. 은을 그 보관했고 그에 따라서 인제 그 교초를 발행했는데 이게 잠깐 초기 때는 그렇고 나중에는 그냥 폐지했죠. 불태안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인제 교초는 불태안 지폐예요. 예. 그래서 가끔씩 사용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나중에 이제 19 세기 들어와서야 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화폐를 볼게요. 주로 이제 동전 중심으로 이제 있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부 인제 뭐냐면 신용화폐 같은 걸 좀 사용했다. 해자나 교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인제 보겠습니다. 자, 송대 산업의 발달과 도시의 번창은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 번입니다. 자, 송대 산업의 발달과 도시의 번창은 필연적으로 화폐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당중기 이후에 조용조 세제에서 양세법의 전환은 화폐 제도의 발달을 전제로 한 조세 급납화를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송대에 거쳐서 명대 1조 편법 지정제를 계승한 것이다. 송은 당말 5대 물량 화폐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강남 지방의 통일에 따라 이 지역에 사용되었던 납돈, 철저를 정비해서 동본위 정책을 이제 추진했다. 근데 뒤에 그 동본위라고 해서 그 금이나 은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거고 동을 사용하되 금과 은은 이 동의 기준에 맞춰 동의 기준에서 교환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태조 때 처음으로 사용한 송원통보는 동전으로 발행됐고 그 후에 인제 뭐냐면 태종 때 태평통보를 인제 이게 다 연호죠.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연호. 자, 태평통보는 송대 동전의 모범이 되면서 이후 개원할 때마다 연호를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연호를 사용한 동전이 주요되었다. 그래서 송대의 화폐 경제 발달은
동전의 주조던가 그 질적 수준에서 입증이 잘 되고 있다. 자, 동전의 보급은 교환 수단을 편리하게 하여 상업 활동을 활발히 추진했고 추진하게 되었고 화폐가 농촌 깊숙이 침투되면서 농산물의 이제 상품화를 촉진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동전의 사용에 이제 영향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송나라 때 동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천이 이제 송나라에 유학을 갔었잖아요. 그때 유학할 때 인제 불교 경전도 가지고 왔지만 또 요게 동전 사용에 상당히 자극을 받았나 봐. 그래서 의천이 인제 숙종한테 "동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전을 숙종 때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천이 이제 송나라 그에 영향을 받았고 숙종한테 그거에서 이제 건의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당대까지 일반화되고 있던 이제 장원의 자력 경제가 붕괴되고 화폐 경제 체제가 전환되면서 자원적인 농업 경영 형태가 변하게 됐다. 그런데 동전이 이어갔던 대장 주주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요 증가, 그다음에 대무역, 요와 서화에 대한 세패 등으로 해서 동전 해외 유출이 많았어. 그래서 이게 해외 유출이 많아서 정황이 부족하죠. 정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정황을 보통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그 동전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야. 그래서 인제 보통 그 디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인제 그 당시에는 정황이라고 얘기했는데 화폐가 너무 적은 거야, 물자 유통량보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돼 있죠. 화폐 수요 증가, 대무역, 그다음에 요소화에 대한 세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 관련된 내용이 뭐 세계사나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요. 예.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은 걔네도 이제 자기들 그 동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동전을 잘 쓰지 않고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나 계속 이게 뭐냐면 중국 동전을 쓰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지금 비슷하게 이제 남미 국가나 이런 사람들 자국 화폐가 이제 시중에 떨어지니까 달러 쓰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동전들이 계속 해외로 나갔다. 특히 송나라 같은 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막강했잖아요. 자, 계속되었다. 이를 타기 위해서 금과 은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동본위에서 은본위로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성향이 좀 달라요. 은본위로 바뀌게 된 건 아니고요. 계속 동본위는 유지되는데 은본위를 지향했다는 말이 정확한 거야, 은본위를. 예. 그래서 은본위를 지향했다. 그래서 이건 강자 중국사에 인제 뭐냐면 있죠. 강자 중국사에 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냐면 근데 여기는 받게 되었다보다는 지향했다. 그 은본위 제도가 명확하게 이제 한 것은 명청시대 때 들어와요, 명청시대 때. 여기는 좀 약간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지향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지폐와 어음을 바르게 가져왔다. 지폐와 어음 중에 뭐냐면 이게 신용화폐인데 이게 지폐지만 이제 교자 해제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인제 뭐냐면 그 어음의 일종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동전의 부족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송대의 이제 화폐 발행의 또 다른 특색은 지폐를 비롯한 차인, 여민 등은 일종의 신용화폐가 유통됐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음으로 사용했지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디 가도 나 이제 교환이 되니까 일종의 화폐로 사용되는데 차임하고 이제 염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차나 염 그러니까 인제 소금이나 차가 전매를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제 송나라가 나중에 통상법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판매 증권을 인제 뭐냐면 그 상인들에게 갖다 팔아. 그래서 상인들은 이걸 이제 다른 데 쓰게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일종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뭐냐면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자, 지폐는 교자나 해자로 있는데 교자는 이제 북송 시대 때 이제 사용했던 화폐고요. 그다음에 남송 시대 해자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동전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사용되면서 일반화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북송 후기 때 지폐의 남발로 주로 교자였고요. 신용도가 떨어졌다. 자, 신용화폐인 교인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이제 앞에서 차교인과 염초가 있고 이거는 차와 소금의 전매품으로 국가는 상인들에게는 서북분 병방에 물자를 수송케 하고 물품 대금으로써 이게 이제 판매 증서예요. 독점권을 팔 수 있는 그것이 차교인과 염초이다. 자, 이게 인제 좀 더 발전된 것이 명나라 때 계중법 같은 것들이 발전됐는데 계중법은 나중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남송에서는 교자를 해자로 라고 하여 널리 유통됐으며
북송 때 같이 지나치게 난방함으로써 재정의 혼란과 물가 앙등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송대 조세제도를 볼게요. 송대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세법이에요. 양세법. 그렇지만 이제 그 양세법에다가 여러 가지 또 잡세가 또 부과되죠. 부과돼요. 그래서 뭐 그 양세법 외에도 뭐 가리라는 상품이나 부과된 가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 신정세 같은 거 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신중세 같은 것도 다시 이제 부활시켜서 부과를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자, 송대 상업과 화폐 발달의 화폐 경제 발달 상태는 세수면에서 잘 입증하고 있다. 송해 조세는 당대 양세법을 이어받아 토지에 부과한 양세와 상품에 부과하는 가리를 양보했다. 양세는 주로 곡식과 견품도 견포도 징수하나 가리는 동전을 이제 거두었다. 가리는 술, 소금, 차, 향료, 약재 등 전매품에 대한 세금과 이 밖에 이제 뭐냐면 상품 전반에 관한 상세들이다. 가리는 일종의 소비세로 그 부담은 농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납세자는 주로 상인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부가가치세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서비스 이용하거나 물건 살 때 항상 10%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두면 이제 상공업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국가에 납부하는 거죠. 예. 그러나 토지수익 양세와 상세의 가리가 액수상을 볼 땐 거의 동등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아마 이제 상공을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강남 지방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세의 증가는 송대의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가 이제 다른 그 왕조에 비해서 재정이 빵빵해. 예, 빵빵하죠. 그래서 이제 재정 국가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재정 수입이 많았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국송이 망하고 해수 이북의 이북 금액이 내주면서 남송 정권은 오히려 번창했죠. 왜냐하면 이제 남송의 그 강남의 경제력을 자기 혼자 독식을 할 수 있잖아. 더 이상 북쪽으로 올릴 필요 없죠. 근데 번창할 수 있는 경제력도 강남의 경제력 발전과 함께 막강한 상세 수입에도 큰 힘이 있다. 자, 이 밖에 국가에서는 노동보험사의 차역이 있었고, 차역은 그 백성의 호등에 따라 징발하여 지방의 가난을 복속시키는 것으로 차역에서 하는 일은 강군의 수송과 보급, 그다음에 부세의 도축과 징수, 도적의 체포, 공가의 사역 등의 다양한 것으로 일반 백성의 차역을 이제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왕세의 이제 모욕법은 이 차역을 고쳤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주 개코 제한에서 이제 1 등급, 5 등급의 차액을 이제 달리 부과했는데, 요들한테 차액을 직접 부과하는 것보다는 돈을 걷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아 그 다른 사람들 고용해 갖고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왕한세 모욕범은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가 재정을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송대의 이제 경제 주도권을 상공업자들이 쥐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송대의 상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상세 수입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상공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국세에 대한 상인들의 상세 부대율이 높고 5대 상인들, 뭐 미상, 다상, 뭐 염상, 이런 견상, 이런 상인들, 철상 등 상인들이 상업자본에 이제 에서 상당한 상업자본 축적이 송대에서 상당히 진행되었다는데, 이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 용어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유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된 거야. 그래서 A라는 지역에 가서 싼 데서 가서 B라는 지역으로 갖다 파는 거. 이게 이제 상업자본이에요. 유통을 통해서. 그래서 산업자본은 뭐냐? 산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자본주의 역사상 상업자본 다음에 발전된 게 산업자본이고요. 산업혁명 때 발전됐죠. 이 상업자본은 상업혁명 때 이제 발전됐고, 그래서 산업자본이 이제 그다음에 그 19 세기 때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발전된 금융자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3 단계로 나눠져. 3 단계.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상업자본이야. 근데 명천 시대 때 소주나 항주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산업자본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미, 다, 뭐 영, 겸 이런 상인 집단들은 이제 자기가 직접 생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유통의 마진을 이제 챙기면서 이제 자본이 축적된 상인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중국 상업자본의 맹화가 송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그래서 송대 근세론자들이 주장한 학설도 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성나 도시의 발달과 구조의 변화인데요. 요거는 뭐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냐면 저기 이제 당나라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송대 도시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송대 도시는 크게 이제 발달됐고 그 성격이 그 당나라 이전까지는 정치 군사력 도시였는데 이게 이제 상업 도시, 경쟁 도시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당나라 인제 도시와 송나라 도시의 이제 좀 차이점을 좀 요약해 갖고 이제 보고 어 하겠습니다. 일단 당나라 도시는 상대적으로 정치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시장이 있긴 있는데 간선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정된 곳에 뭐냐면 시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 서시 이렇게 개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작대로가 있고 크게 이제 방리제 형태로 들어가죠. 방이라는 것도 있고 이 방은 이제 그 야간 통행이 있죠. 그래 갖고 뭐 새벽 밤 뭐 10시 정도 이렇게 문을 닫고 뭐 5 시에 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야간 통행을 해 갖고 운영하는 게가 방이고, 그 방은 인제 뭐냐면 그 신분별로 지역별 직능별로 또 나눠져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이 방은 인제 그 우리가 이제 신라방 같은 것도 이게 일종의 방이죠. 예. 그 신라 사람들이 모이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간 통행이 이제 있다. 자, 그래서 좀 더 약간 계획적이고 인제 좀 규제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좀 폐쇄적으로 운영돼 있어. 근데 이에 반해서 성나라 도시는 좀 개방적이야. 그래서 당나라는 이제 문화가 좀 개방적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시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당나라는 좀 폐쇄적이고 송나라는 문화가 좀 국수적이죠. 그런데 그 도시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되게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간선 시장이 해체되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이건 뒤에 있지만 이제 당나라 말기 때부터 등장한 초시의 영향으로 이게 인제 뭐냐면 그 이것이 이제 성 안까지 들어와서 이제 간선 시장이 해체되고요. 곳곳에 시장이 개설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앞에 방리제 해 갖고 방이 있고 그 거기 안에서 인제 구애가 해서 이제 그 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방리제가 폐지되고요. 야간 통행이 폐지됐다. 그래서 송나라 때 도시는 상당히 뭐냐면 자율적으로 운영됐다. 좀 개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송나라 도시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문헌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 교과서에도 이제 나오는데, 야,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카이퐁을 이제 바탕으로 했던 그 두 가지가 있어. 청명상화도라는 그 그림이 있죠. 이 청명상. 그래서 청명전의 모습을 보고 그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게 두루마기 형식의 그림이거든요. 쭉 펴면 100 미터가 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카이퐁의 그 청명전에 관련된 모습들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잠깐 뒤에 넘어가면 어 청명상하도 외에도 동경몽화론이라는 책이 있죠. 여긴 안 나와 있네. 음. 그 동경의 모습을 해상하면서 그렸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린 게 아니라 쓴 거죠. 그래서 동경은 그 당시 변경, 번주라고 하고 또 오늘날 카이퐁이라고 하죠. 개봉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쓴 책인데, 이 동경몽화론과 이제 청명상화도는 교과서에 나왔고,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당시 이제 송나라 때 상업이 얼마나 발전된가, 대도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죠. 그래서 요거 외워 두세요. 예. 요거 명칭 좀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본격적으로 이제 송대 도시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